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화로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수화인 정청래입니다. 조필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네.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해야지 왜 김총수한테 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준다. 판도 내주고 그리고 음반 시장의 질서도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약속을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안심을 한다는 표정을 하고 갔어요. 아까 처음 봤을 때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나는 왔는데 누가 이렇게 분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조PD라는 거였어. 나가 어디 방송 PD지? 그랬더니 뭐 조PD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노래했던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계 아이돌 스타는 나다. 그러니 나랑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래서 지금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 네. 뭐 그게 뭐야? 사진 찍어서 올릴 테는데. 지금까지 탄핵 국면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정청래 예언은 100% 다 적중했다. 라는 거고요. 오늘 청래당 저기 와 있네. 어쩐지 조율 좀 해요. 황교안 불출마. 이것은 탄핵 당일날 김용민 브리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굉장히 잘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안 나네 맞춘 게. 요게 중요한 역사적 트윗입니다. 1분이라도 우리 국민들께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11시 8분에 투자한 거예요. 11시 21분에 끝났거든요. 8분에 13분 전 11시 8분에 딱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딱 읽는데 7분 동안 읽은 것을 순간 제가 분석했어요. 이거는 형사법정이 아니라 역사법정이다. 그리고 국회에 탄핵 의사 절차 과정이 흠결이 없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탄핵 인용이다. 김총수는 그때도 불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11시 8분에 딱 썼는데 이게 또 역사적인 사건이더라고요. 2017년 11월 8일은 박근혜가 컷오프 됐다라고 제가 딱 안 날이잖아요. 1년 전 2016년 3월 10일 오전 11시 8분에 제가 컷오프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정확하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내가 진짜 몰랐네.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잖아요. 1년 후에. 그리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 농성 태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제가 예언했는데 지금 농성 중에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본인조차 부끄럽죠. 그 앞에 것 좀 넘겨주세요. 출마하지 않는다 맞췄다 이거죠. 네. 출마하지 않는다. 뭐 3월 10일 날 했다는 거예요. 막 던지다 보니까 오히려 확률이 높아졌어요. 던지는 대로 다 맞았죠.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거 다 됐고 대통령 누가 되냐, 몇 프로로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가 30초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자 2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55%로 제 나오네. 전망이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55% 내외로 당선된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예측이고. 맞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못 잡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 대체적으로 55라고 제가 전망하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이걸 또. 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건데. 전망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총 합계가 60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 6%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55% 내외의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을까. 그럼 3자 구도로 간다, 4자 구도로 간다. 이제 5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의당까지. 근데 뭐 합정연행해서 뭐 연대하자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때문에 안 됩니다. 5명 끝까지 간다. 3자 연대를 해도 단일 후보를 내도 불가능한 대선이지만
그것조차도 본인들 욕심 때문에 못해요. 국민의당 눈싸움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당 한 사람, 그 다음에 바른정당 한 사람, 자유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정의당 한 사람, 이 5명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당도 끝까지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로서는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나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득표율에서 여유가 있고 정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왜냐하면 정의당에 대해서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정의당 후보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움직임도 저는 덜 할 거라고 봐요. 지난 대선보다. 그래서 오자가 뛰는데 하여튼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제가 예언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이분이 문재인 때문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때문에 뭐 안 될 거라고. 박근혜 탄핵도 문재인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끝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3당 야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10월 24일 날, 작년 24일 날 박지원 대표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략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하다고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화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노벨 화학상 후보로 박지원 대표를 저는 추천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안 돼요. 그들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이나 불가능하고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된 이후로 110일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110일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3당이 뜻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당, 국민의당, 그 다음에 당이 뭐야? 바른정당. 당 이름도 모르겠네. 이 3당은 대선 국면에서 스스로 자뻑, 옳기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또 박지원 대표가 초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호남이 어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 개헌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원 대표조차도. 그래서 3당 야합을 통한 제3지대 해체모여는 우리 파파이스에서 6개월 이상 지금 계속 예언한 바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3당 개헌 대연정으로 올킬 당하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어서 가실 것 같아, 같이. 김종인 전 대표는 탈당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본인이 변수가 되려면, 아니, 입지를 가지려면, 나가기 전에 무서운 거거든요. 안에서 계속 난리치고. 근데 여기 문성근 선배는 와 계시네? 아유. 얼굴 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금방 알아보겠네. 그 나가는 순간 이제 오래 하네요,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취재를 해봤어요. 개헌 35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34인인데, 34인이 민주당 내에 개헌파라고 개헌에 부르는. 찬성하면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200명이 되죠. 200명이 되니까. 34명이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울돌목 질문자로서 물어봤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분들.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은 다행스럽게도 헌법 128조에 근거해서 개헌은 임기 개헌 단축도 안 되고 개헌 자체도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 하는 걸로 당론으로 거의 대세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4인이 빠져나갈 일은 없다라고 34인 안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안희정 지사도 뭐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 128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관련 부분은 그 개헌을 할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기 연장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누구 마음대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128조에 못 박아놨다는 거죠. 저기 단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 연장만 안 되는 거고 단축은 안 써 있으니까 단축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도라에서 차명진 의원이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은 사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 헌법적이랑 상관없이. 근데 헌법 정신은 임기 연장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단축도 하지 못한다. 왜냐?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는 5년 동안 대통령 하라고 뽑아줬지 1년하고 그만두고 뭐 3년하고 그만두고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거고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 전문가로서 해석합니다. 아니면 그 헌법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게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전선을 치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헌법을 갖다 붙인 거죠, 지금. 아,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어떤 합의한 개헌안이 있으면 그래도 뭐 막 무리해서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근데 합의도 안 냈었는데, 아무도.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날짜부터 잡은 거예요, 그거. 합의된 안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특검법 연장할 때도 어디 한 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헌법은 더 어렵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의원 내각제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장관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그렇게 인기가 높거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자, 그럼 이것으로 무의미한 정치적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음 편안히 이너큐, 마음 편안히 이너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너큐. 지금 딴지마켓에서 편안한 밤 이노큐를 만나보세요. 자, 권 실장님 나오셨고, 당권이가 소개 생략할게요. 네, 일단 원역업 좀 하죠. 오늘은 자, 당일날 탄핵 이건 뭐 많이 나왔으니까 잘했다, 예. 승복한다, 구속해야 한다. 탄핵 이후에 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갈등 치유, 그 이제 화합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갈등이 너무나 지금 양산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전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수사 방식도 조금 후하게 하자, 그런 것들이 사설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실제로 민심이 그런지 민심은 안 그렇다 이거죠. 예, 민심은 그렇지 않고 승복이 무려 92%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기존 보수층들도 거의 지금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보층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상식. 상식?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이념 성향으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컸어. 예. 진행자 막 까고 예, 이제. 여기는 뭐 상식과 비상식은 이제 선거의 프레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근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할 거라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 것까지 감당할 정도로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가면 구속할 수 있다고 봐요. 과연 갈 수 있나가 문제지. 아프실 예정이라고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유 변호사 있잖아요. 유 변호사. 그 양반이 오늘 집에 갔어요. 유영아? 네, 유영아. 유영아 변호사가 굉장히 독특한 지혜예요. 생각해보세요. 맨 첫 번째로 검찰 수사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문고리 3인방과도 친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딱 등장했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본 적 별로 없죠. 최근까지. 대통령 변호인단 뭐 헌재 어쩌고 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아프실 예정이었던 거라고 봤는데 제가 아프실 예정이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 양반이 거기 갔다는 건 저는 전략의 수정이 있다. 출석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입장은 그렇게 내놨어요. 검찰에 나가겠다. 아니, 그 입장은 계속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입장을 내놓고, 이제 갑자기 뭐, 아프실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그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지지자들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가거나. 좀 야밤에 해야지. 보통 앰뷸런스 타고 확 간다든가 뭐 이런 그럴 수 있었는데 아프실 예정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안 아프실 예정으로 바꾸는 시그널로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굳이 모든 언론이 다 있는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갔다는 건 전략의 변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조기 대선 전국으로 이제 본격화됐는데 이제 대선 쟁점하고 이제 선거 프레임에 관련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반대가 72%고요. 이분 나으리 됐고. 예, 김종인 전 대표가 그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른정당이라든지 국민의당하고 제3지대 단일 후보론이 이제 지금 계속 그 개헌을 지렛대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심은 반대가 60%에 가깝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주요하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청산이냐, 이제 화합이냐, 청산과 통합의 두 가지 흐름인데 아시겠다시피 야권에서는 통합은 우리 그 안희정 지사이고 그리고 청산 또는 개혁은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문재인 전 대표 이 두 분인데 사실상 조사를 이거는 이제 한겨레 요번 파파이스를 위해서 세문항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61대 34로 해서 그 사실상 청산과 개혁에 손을 많이 들어준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점 청산 개혁 부분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역시 정치개혁이 많이 나왔습니다. 검찰개혁, 재벌개혁이 3대 개혁이고 여기서 정치개혁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개헌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치인들의 기득권 문제 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 정의와 공정사의 실현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거 의외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때려잡아서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예, 얘기. 단순히 이제 화해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고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화합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민심도 이렇게 좀 조응하는 저희는 결과가 잘못 읽으면 정의사회 구현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야권에 대해서는 되게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은 어제까지는 어제까지입니다. 잠깐 보면은 탄핵에 초점을 맞췄는데 탄핵이 된 이후에 불복선언 하기 이전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4%포인트 정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반면 안희정 지사는 많이 올랐죠. 떨어진 게 일로 간대요. 예. 황대행 것이 일로 맞습니다. 갔다가 일로 갔어요. 예. 둘 간에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반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좀 떨어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올랐고 크게 변화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안철수 전 대표나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만 주고받고 있는 거네. 예, 눈여겨볼 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사실상 1, 2%대에 머물렀는데 요즘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황교안 불출마 이후에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4%포인트까지 올랐고요. 또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주고받는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이 지지율을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큰 정도는 아니어도 이 황교안과 안정이 주고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금 사실상 진보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재인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지지층의 성격이라든지 너무나 비슷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 시장을 누르고 있는 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상 심상정 대표하고 문 전 대표의 관계도 이 시장과의 관계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라든지 그 흐름들 봤지만 야권에 되게 유리한 어떤 이슈라든지 쟁점들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둘 간의 관계도 사실상 지금은 이제 폭이 확대되니까 심상정 의원도 그 대표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둘 간의 관계처럼 문재인 전 대표하고 심상정 대표 또한 서로의 어떤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치를 좀 금방 나왔는데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상 저는 황교안 빠지고 나서 아니면 황교안 빠지고 나서. 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황교안이 어디로 갔나를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오후 2시부터 도시에 빠졌는데 2시부터 조사를 한 거야? 아니면 하루 종일? 이전에 황교안이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이가 살아남아 있을 때? 네. 황대행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례 조사는 넣어서 다 진행을 한 거죠. 다 폐기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탄핵 인용처럼 황교안 불출마 이것도 국민적인 그 관심이 집중된 이슈였기 때문에 네, 결과가 아마 어때요?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과가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여기 보시면 35.1%지 않습니까? 37.1%까지 올랐습니다. 역시 안희정 지사도 한 2.1%포인트 올라서 16.8이 나왔고요. 그 안철수 전 대표도 한 1%포인트 올라서 22%. 그리고 이재명 시장도 한 1.3%포인트 올라서 10.3%. 홍준표 예, 경남지사가 얼마나 받아왔어요? 네. 기억하시지만 3%대에서 좀 높아져서 이제 기존까지 3%대 왔다 갔다 했는데 7.1%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승민 그 바른정당 의원이 4.8%, 이분 또한 요즘에 한 2, 3% 왔다 갔다 했는데 홍준표가 많이 예. 받았네요. 홍준표 도지사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1% 개인 최고치입니다. 그 황교안 그 대행의 그 지지층의 성격을 보면 거의 보수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 홍준표 지사라든지 그 유승민 의원한테 대부분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도 맞아요. 보시다시피 황교안 대행하고 안 지사의 대립관계, 여야 관계에 나눠져 있음에도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탄핵이 됐어요. 그리고 3월 12일 날 사실상의 불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또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보수 여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황교안 대행이 불출마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선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차악으로 표현을 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그래도 차악인 안희정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수층의 얼마 차악인 같다고 거예요, 생각이 보수층의. 듭니다. 네, 보수층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반 정도는 그 홍 지사를 비롯해서 여권 후보들한테 갔고 반보다 조금 더 아까 계산해 보니까 조금 더 야권 후보들한테 갔어요.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야권에 올라가고 부여권이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경선 과정은 결국 야권을 끌어올릴 거라고 보시는 거고 노출도가 많아지고. 사실상 민주당 경선 자체가 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계속 그 토론회도 지속되고 경선 과정 속에서 다른 한국자유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다른 그 정당보다는 훨씬 더 국민적인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 한나라당의 그 이명박 나왔을 때 민주당 주변 야당의 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이 막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몇 개 만들어졌다가 막 구도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560만 표가 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민주당 후보와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이와간 지금 현재 대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판도가 어떠냐? 예, 지금 보시면 이제 그 3월 2, 3일 조사하고 일주일 단위로 저희 탄핵 인용 직전에 팔구를 했었고요. 네. 저희 탄핵 인용이 됐을 때 바로 이후에 당일날 조사를 했습니다. 경선에 나는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표고. 문 전 대표가 조금씩 그 하락을 하고 반면 안 지사가 조금씩 높아지고 주목할 것은 이재명 시장이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많이 차이를 보이다가 근데 이게 네. 여기 저는 함정이 있다고 봐요. 이 경선 참여 의향층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닌 혹시 맞습니다. 당신은 경선에 참여하겠습니까? 민주당 지지하지는 않지만 네.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저희 실문 문항은 조금 강화를 해서 자원해서 민주당 선거인단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해오던 사람에 비해서 다른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 실질적인 그 응답하고 실제로 나타날 참여의 그 확률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나는. 네,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3월 2, 3일은 되게 많이 높았고요. 이전 조사도 있었는데 거의 60%대 중후반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 네. 안희정 도지사가 이재명 시장한테 지지율이 뭐 4, 5% 정도 이기고 2위 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니까. 경선에 참여할 어떤 확률이랄까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 결과는 2위가 안희정 지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선에서는 이재명 이 시장이 2위로 2위를 올라설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탄핵 인용 직후에 조사를 한 건데요. 이제 결선 투표 만약에 그 과반이 안 돼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둘이 맞선다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집어넣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지난번 소개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차 투표에서 이 둘이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을 때 이재명 지지층이 거의 한 2대1 비율로 문재인 전 대표 측에 더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 조사만 했어요? 1차 투표에서 안희정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하는 거 그거 없어요? 아니, 안희정의 표가 어떻게 갈라지냐. 이게 긴급 조사였거든요. MBN 매일 긴급 조사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욕먹을 조사라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럼 다음부터 거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다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의도는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주요한 어떤 관심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민주당 경선은 일반 국민들이 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개혁적인 중도층과 진보층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지층의 성격을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중도 진보가 가장 많고요. 안희정 지사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시장 또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본인의 지지층조차도 중도 진보로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어떤 쟁점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수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통합을 계속 대연정을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중도 진보층을 계속 끌어올 수 있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뭘 고려해봐요.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대연정이라든지 이제 그거는 대개혁하고 대통합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연정을 중심으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률로 따지자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1차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2차까지 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흥행도 되고 충분히. 근데 잘 못하고 있어요. 두 분이. 아쉬워요. 저는 오히려. 추세는 이러합니다. 추세는 이러하고 더 궁금한 것은 3자 대결, 4자 대결 이런 수치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는 정리가 됐어. 내가 보기엔. 예, 4월 초에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왜냐하면 각 당 경선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화할 거지만 김종인 전 대표 넣어봤어요 한번? 탄핵 인용 직후에 긴급조사에서 넣어봤는데 2몇 %로 나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나와요? 예, 예전에는 그 설날 조사 또는 그 신년기획 조사에서는 1%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시점 자체가 탈당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되게 상대적으로 많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넣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고 넣어줘요. 왜요? 웃기게. 그래서 본선으로 가면 이제 지금 거의 보면 이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본선 경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본선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안 전 대표가 지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에 또 몰렸던 여권 지지층들이 홍준표 도지사의 지지율도 좀 높아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안 전 대표하고 문 전 대표 가상 대결을 벌여보면은 뭐 되게 많이 차이가 났는데 분명히 이제 본선 구도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좁혀질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근데 양자 대결일 네. 때 그런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안철수 양자 대결을 안철수는 원해요. 당연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 이렇게 진보 말고 보수 성향, 중도 성향을 다 본인이 흡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한 5대3 차이가 났다면, 5대3까지는 차이 안 날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네. 근데 둘만 달라 남지 않나는 거지, 이 판에. 홍준표 그렇죠. 도지사 끝까지 갑니다. 네. 여기 잠시 보시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층이 꼴찌가 아니에요. 2위입니다. 황교안 대행이. 그래서 보수도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분명히 본선으로 간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좁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수층도 완전히 그냥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이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7%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7% 나온 걸 확인하고 나면 보수층이 마음 줄 곳이 없어서 황교안 그까지는 안 가도 그 밑에까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너무 무시하시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던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보수라기보다는 좀 보수 쪽에서도 아주 강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의 폭도를 높이가 보수층 내에서도 저는 넓히기가 10% 까지는 상당히 간다고 좀 10% 어려운 까지.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10%포인트로 훨씬 넘어서 15% 간다든지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까지는 들고요. 충분히 간다고 봐요. 그렇다고 10%까지 간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홍준표가 3등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내기할까요? 얘기하죠. 예. 안티도 엄청 강해요. 네.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반대가 이만큼 강한 것처럼 네. 홍 도지사도 안티가 워낙 강해가지고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팬덤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네. 그 정도. 포기할 수 없는 만큼의 지지율. 그러니까 오늘 잠시 봤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다시 1위로 올랐습니다. 무주공산이 됐으니까. 예, 홍 지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좁혀지고 간혹 가다가 홍 지사가 TK에서 1위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수청에서도 비호감이 높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홍 바로 도지사는. 그겁니다. 보수층에서도 비호감이 높다는 것은 개혁적인 보수층에서도 지지층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쉽게 15%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 나오세요. 여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화로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수화인 정청래입니다. 조필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그런 부탁을 나한테 해야지 왜 김총수한테 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가 다 해결해준다. 판도 내주고 그리고 음반 시장의 질서도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 약속을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안심을 한다는 표정을 하고 갔어요. 아까 처음 봤을 때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나는 왔는데 누가 이렇게 분장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조PD라는 거에서 나가 어디 방송 PD지? 그랬더니 뭐 조PD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보니까 광화문에서 노래했던 가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치계 아이돌 스타는 나다. 그러니 나랑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래서 지금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 네. 뭐 그게 뭐야?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데. 지금까지 탄핵 국면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정청래 예언은 100% 다 적중했다. 라는 거고요. 오늘, 청래당 저기 와 있네? 어쩐지 조율 좀 해요. 황교안 불출마. 이것은, 탄핵 당일날 김용민 브리핑에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굉장히 잘 맞췄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안 나네 맞춘 게. 요게 중요한 역사적 트윗입니다. 1분이라도 우리 국민들께
탄핵이 인용된다는 것을 11시 8분에 알려냈다. 뒤져요. 11시 21분에 끝났거든요. 8분에. 13분 전 11시 8분에 딱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딱 읽는데 7분 동안 읽은 것을 순간 제가 분석했어요. 이거는 형사법정이 아니라 역사법정이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의사 절차 과정이 흠결이 없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건 탄핵 인용이다. 김종수는 그때도 불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11시 8분에 딱 썼는데 이게 또 역사적인 사건이더라고요. 2017년 11월 8일은 박근혜가 컷오프 됐다라고 제가 딱 안 날이잖아요. 1년 전 2016년 3월 10일 오전 11시 8분에 제가 컷오프 됐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정확하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발생할 줄은 내가 진짜 몰랐네. 아무런 상관관계는 없잖아요. 1년 후에. 그리고 자.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죠. 삼성동 본가에서 장기 농성 태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도 제가 예언했는데 지금 농성 중에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본인조차 부끄럽죠? 그 앞에 것 좀 넘겨주세요. 출마하지 않는다 맞췄다 이거죠. 네, 네. 출마하지 않는다. 이건 뭐 3월 10일 날 했다는 거예요. 막 던지다 보니까 오히려 확률이 높아졌어요. 던지는 대로 다 맞았죠. 그래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물어봐요.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거 다 됐고 대통령 누가 되냐, 몇 프로로 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제가 30초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자 2개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55%로 제 전망이니까요. 문재인 후보가 55% 내외로 당선된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예측이고. 맞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아니 대체적으로 55라고 제가 전망하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듣고 있어 이걸 또. 다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건데. 전망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 총 합계가 60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 6%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55% 내외의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을까. 그럼 3자 구도로 간다, 4자 구도로 간다. 이제 5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의당까지. 근데 뭐 합정연행해서 뭐 연대하자 그런데 그들의 욕심 땡? 그 다음에 당이 뭐야? 바른정당. 당 이름도 모르겠네. 이 3당은 대선 국면에서 스스로 자복, 옳기를 스스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긴급하게 또 박지원 대표가 초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호남이 어쩔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이 개헌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네 하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박지원 대표조차도. 그래서 3당 야합을 통한 제3지대 해체모여는 우리 파파이스에서 6개월 이상 지금 계속 예언한 바 있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3당 개헌 대연정으로 올킬 당하고 있다. 김종인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묻어서 가실 것 같아, 같이. 김종인 전 대표는 탈당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본인이 변수가 되려면, 아니, 입지를 가지려면, 나가기 전에 무서운 거거든요. 안에서 계속 난리치고. 근데 여기 문성근 선배는 와 계시네? 아유. 얼굴 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금방 알아보겠네. 그 나가는 순간 이제 오래 하네요,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취재를 해봤어요. 개헌 35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34인인데 34인이 민주당 내에 개헌파라고 개헌에 부르는 찬성하면 개헌이 될 수도 있어요. 200명이 되죠. 200명이 되니까 34명이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네.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울돌목 질문자로서 물어봤어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분들.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은 다행스럽게도 헌법 128조에 근거해서 개헌은 임기 개헌 단축도 안 되고 개헌 자체도 대선 전에 불가능하다 하는 걸로 당론으로 거의 대세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4인이 빠져나갈 일은 없다라고 34인 안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저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안희정 지사도
뭐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 128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관련 부분은 그 개헌을 할 당시에 대통령한테 효력이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기 연장을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누구 마음대로 임기를 단축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128조에 못 박아놨다는 거죠. 저기 단축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아, 연장만 안 되는 거고 단축은 안 써 있으니까 단축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도라에서 차명진 의원이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은 사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저 헌법적이랑 근데 상관없어요. 헌법 정신은 임기 연장도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단축도 하지 못한다. 왜냐? 대통령으로 뽑아줄 때는 5년 동안 대통령 하라고 뽑아줬지 1년하고 그만두고 뭐 3년하고 그만두고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거고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헌법 전문가로서 해석합니다. 아니, 뭐 그 헌법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헌법을 개정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 전선을 치려고 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헌법을 갖다 붙인 거죠, 지금.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어떤 합의한 개헌안이 있으면 그래도 뭐 막 무리해서 하려고 할 수 있잖아요. 아직 근데 합의도 안 냈었는데, 아무도.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날짜부터 잡은 거예요, 그거. 합의된 안이 없어요, 아직. 그리고 특검법 연장할 때도 어디 한 당이 반대하니까 안 되잖아요. 헌법은 더더욱 어렵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의원 내각제는 그냥 의원들이 알아서 장관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그렇게 인기가 높거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자, 그럼 이것으로 무의미한 정성대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음 편안히 이너큐, 마음 편안히 이너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때문에 안 됩니다. 5명 끝까지 간다. 3자 연대를 해도 단일 후보를 내도 불가능한 대선이지만 그것조차도 본인들 욕심 때문에 못해요. 국민의당 눈싸움 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당 한 사람, 그 다음에 바른정당 한 사람, 자유당 한 사람, 그 다음에 정의당 한 사람, 이 5명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당도 끝까지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로서는 예를 들면 바른정당이나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득표율에서 여유가 있고 정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왜냐하면 정의당에 대해서 소신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정의당 후보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움직임도 저는 덜할 거라고 봐요. 지난 대선보다. 그래서 오자가 뛰는데 하여튼 그런 결과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제가 예언했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이분이 문재인 때문병을 심하게 앓고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때문에 뭐 안 될 거라고. 박근혜 탄핵도 문재인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끝이에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3당 양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 대선 날 국민투표를 하겠다 하는 건데 이미 10월 24일 날, 작년 24일 날 박지원 대표가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략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가능하다고 추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나 화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 노벨 화학상 후보로 박지원 대표를 저는 추천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안 돼요. 그들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이나 불가능하고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이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된 이후로 110일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110일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3당이 뜻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당, 국민의당,